비트코인의 상승만큼 이더리움이 상승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슈퍼블록의 김재윤 대표님 모시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서 들어보지 못하셨던 흥미롭고 깊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연말에 굉장히 출장 일정도 있고 바쁘신데 저희 채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만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 첫 출연이시니까요.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전기정보공학부로 졸업하고 전기정보공학부 대학원에서 블록체인 연구를 하다가 디사이퍼라는 단체를 2018년도에 설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슈퍼블록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한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소개해 주신 슈퍼블록은 지금 현재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 기관들이나 각종 매체들에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그만큼 굉장히 유의미한 프로젝트들을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지금 프로젝트들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시작할 때 좀 간단하게만 어떤 프로젝트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드는 건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메인넷이고요. 메인넷이라고 하면 흔히 아시듯이 이제 이더리움이나 에토스 같은 그런 자산을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메인넷을 만들고 있고 저희 메인넷의 특징은 제가 연구했던 이타노스라고 하는 논문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이 논문이 노드 경량화라고 하는 누구나 본인 PC에서 노드를 돌릴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노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드를 바탕으로 누구나 자기 PC에서 밸리데이터가 돼서 이제 자산을 예치하고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노드 경량화라고 하는 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질문은 이 타노스를 하신 이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대표님에 대해서 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좀 더 여쭤볼 부분이 처음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전기공학부를 전공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술 기반이지만 블록체인과 완전히 밀접하게 또 관계된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처음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접하게 되신 계기 궁금합니다. 사실 계기는 제가 2017년도에 서울대에서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고 원래 제 연구 분야는 웹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했었고 근데 연구를 하다가 조금 느꼈던 게 이제 웹 브라우저가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고 애플이 사파리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엣지 브라우저를 만드니까 너무 연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연구 분야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생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교수님이 보낸 어떤 세미나에서 너무 세미나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딴짓을 하다가 암호화폐 거래소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고 코인을 한번 사봤죠. 뭔가 이제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보니까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쵸, 이제 등락이 장난이 아니니까. 또 2017년이었으니까 한창 이제 좋을 때니까. 불장 막 시작하려던 그 시기였고 그래서 재밌네 하고 이제 그걸 해보다가 이더리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가상머신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제가 연구하던 분야가 가상머신 분야거든요. 연구실 이름이 가상머신 및 최적화 연구실이고 그래서 원래 연구하던 건 자바스크립트 가상머신인데 이더리움 가상머신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연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더리움 최적화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했던 게 2017년이었고 근데 너무 공부하기가 어려웠던 게 자료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백서 아니면은 직접 받아가지고 코드를 분석해보는 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만들게 된 게 디사이퍼죠. 그래서 2018년도 초에 그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훨씬 더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주제를 다시 잡아가지고 연구를 또 하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제가 디사이퍼를 이렇게 창립하시게 된 계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계기가 결국은 이걸 연구를 같이 할 동료들을 함께 모아서 뭐 나의 동료가 되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뭔가 만드신 거라는 의미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디사이퍼가 한국에서 가장 큰 학회로 발전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또 나름의 우여곡절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비하인드는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만든 친구가 한 10명쯤 됩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사람들을 모집해 보니까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됐었고, 처음에 제가 좀 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봤어요. 어렵다. 벌써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디사이퍼에 들어오려면 이 시험지를 이제 통과해야 되고, 네. 사실 떨어뜨리려고 낸 시험지는 아니고 겁주려고 낸 시험지였어요. 네. 뭔가 이 학회의 권위를 좀 보여주시는 맞습니다. 네. 열심히 안 할 거면 나가라, 라는 식으로 이제 되게 빡세게 했었고, 그 당시 재밌었던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발자는? 하고 이제 물어본 그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부분이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대답을 했던, 원래 대답은 이제 닉 사보라는 사람. 그쵸. 닉 사보가 먼저, 가장 먼저. 네. 뭐 그렇게 해도 뭐 어쨌든 비탈릭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 충분히 똑똑한, 그 당시에는 이제 잘 아는 거였고, 사토시를 쓴 사람도 있었고, 되게 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주 2회 모인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모이고, 여기서 이제 2번 결석하게 되면 제명. 굉장히 강하게 네. 규율을 또 만들고. 네, 맞아요.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는데도 이제 30-40명이 모였었고, 그 1기 때 이제 사람들을 모았는데도 이제 더 요청이 많아가지고 1.5기, 1.9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빡센 규율들을 다 지키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그 당시 상승장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기회를 보고 싶어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디사이퍼인데, 원래는 서울대에서 출발한 거니까 서울대생만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친한 친구 중에서 이제 여기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연세대 새끼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네. 규율에 예외를 둘 것인가, 아니면 규율을 바꿀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다 받자 해서 다 와도 된다. 성별, 나이, 뭐 학교, 불문,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받기 시작했던 게, 이제 와서 보면 디사이퍼가 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모든 분들이 원하시면 참여를 할 수 있고,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함께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초순에 디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신규 모집을 하신다는 거죠. 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은 진짜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기에는 뭐 국내에서는 가장 좋은 학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더리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또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토대로 해서 지금 메인넷을 또 개발하고 계신 거고, 뭐 어떤 영감이든 기술이든 또 대표님께 많은 영향을 이더리움이 미쳤을 텐데, 자, 올 한 해 동안에 근데 이더리움이 이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퍼포먼스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더 퍼포먼스가 좋은 거를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좀 좋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가, 또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가격이라고 한다면, 그쵸, 비트코인의 상승만큼 이더리움 상승하지 못했죠. 그래서, 올해는 그렇죠. 2023년. 네, 맞아요. 올해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블록체인이 결국에 가격이 항상 이제 기술이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토큰에 대한 수요잖아요. 기술이 아니라.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수요가 더 컸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용성이 명확하면 가격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을 이제 지불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이 상승해버리면 지불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걸 쓸 이유가 좀 사라지는 거고,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막 10만 원씩 하던 그 시절, 지금 만약에 이더리움을 보내는데 10만 원씩 든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안 쓸 거 아니에요. 안 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보유할 이유가 조금 적을 수 있고,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 수 없지만, 그 수요라고 하는 게 결국 사용성을 떼놓고 본다면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러티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는 최초의 블록체인이고 15년 동안 도는 체인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쌓아온 내러티브가 되게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훨씬 강해진 것 같아요. 마치 이제 비트코인이 200년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무도 이 비트코인 가치에 대해서 챌린지를 안 할 텐데 지금 15년 됐으니까 챌린지가 많잖아요. 그래도 15년이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타탄한 시간이죠. 긴 세월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 온갖 역경을 거쳐온 그 세월을 돌아봤을 때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 쌓인 것 같고,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그 믿음이 좀 적은 거죠. 왜냐면 역사가 비트코인보다 이제 좀 덜 되기도 했고 아마 2014년도에 나왔었죠,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년이 안 된 거죠. 그건 한 8, 9년 정도 된 체인이니까 상대적으로 내러티브가 이제 좀 약하기 때문에 더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흐르게 되면은 이더리움도 내러티브가 쌓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은 기술에 원래 굉장히 더 많이 공부를 하셨지만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내러티브나 어떤 믿음, 신뢰가 더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어떤 뭐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닌데 좀 잊혀질만 하면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JP 모건이 이제 2024년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및 다른 알트코인 대비로 아웃퍼폼 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근거로 EIP4844 프로토 댕크 샤딩 이 업그레이드를 계기로 암호화폐 생태계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 프로토 댕크 샤딩이라고 하는 게 이더리움이 원래는 메인넷에서 샤딩을 구현하려고 하다가 이걸 포기하고 레이어2라고 하는 사이드 체인을 만들어서 그 퍼포먼스가 높은 체인을 만들고, 이때 퍼포먼스는 이제 트랜잭션 속도죠. 블록 생성 속도고,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걸 레이어2로 가져가는 체인이 되고, 그 안정성은 이더리움이 담보하는 형태의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업그레이드인데, 이가 된다고 한다면 이더리움이 이제는 속도도 빠른 메인넷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메인넷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비싸고 느리고 했던 그 단점을 극복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체인들이 가지는 장점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도가 아닌 다른 내러티브를 다른 메인넷들이 가져가지 못한다면 이더리움이 이제 도미넌스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내년 이제 올해 2024년도에는 굉장히 이 이더리움이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대표님은. 그쵸. 근데 제가 이게 일종의 그 투자에 대한 조언처럼 비춰질 수 있어가지고 그렇다기보다 사실상 이제 내러티브적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내러티브보다 중요한 건 내년부터는 블록체인이 정말 실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실 뭐 이런 거 개발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떤 기술적인 진보보다는 그래서 이제 어떤 유즈 케이스가 있어야 되고, 결국 그건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확장된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해서 유즈 케이스가 늘어나고 사용성이 증가한다면 오히려 이 체인의 이 코인의 가치 상승분은 줄어들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르고 하는 건 불확실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뭔가 할 것 같아, 약간 뭐 곧 터트릴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면 이게 실제로 유즈 케이스로 연결이 됐을 때는 이제 좀 안정적인 어떤 성장을 하게 되는 궤도로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주목할 만한 어떤 활약들을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합의 알고리즘을 POW에서 이 POS로 증명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대표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POW에서 이더리움이 사실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이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해 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POW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POW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은 탈중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탈중앙성이라고 하는 걸 자유로운 참여와 자유로운 떠남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채굴기만 있으면 이제 그냥 들어와가지고 채굴할 수 있는 상태가 POW잖아요. 근데 POS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지분을 먼저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의 지분이 먼저 박혀 있어야지만 내가 블록 생성을 할 권한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메인넷에서 지분을 먼저 확보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참여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알고리즘이 되게 복잡해져요. 네, 네. 특히 초기에 되게 복잡하거든요. 초기에는 상태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걸 지문 증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되게 복잡한데, 이더리움도 그래서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POW 체인에서 미리 지분 증명한 사람들 모집을 하고 어느 정도 이상 모집이 됐을 때 우리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오프라인 됐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복잡하거든요. POW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 나가면 맞아. 이 라운드에 누가 그냥 블록 발견했냐. 그건 POS는 이 라운드에 얘가 지금 블록 만들 차례인데 얘가 없어졌어요. 혹은 이 사람들이 검증해줘야 되는데 얘가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에 다 대응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POS가 그렇게 좋은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진 않지만, 근데 또 이제 요즘엔 ESG 이런 이제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니까 POW는 좀 시대의 정신에 맞지는 않죠. 네. 대신에 POS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기료가 많이 안 되니까 일로 가긴 가야 된다. 근데 우리의 챌린지는 이 POS를 조금 더 간단하고 깔끔하게 만드는 거, 단순하게 만드는 게 저희의 챌린지인데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대표님 그 오버 프로토콜도 어떤 합의 알고리즘이 POS, POS로. 그럼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좀 경험해서 나온 말씀이신 거네요. 왜냐하면은 그냥 POW, POS 하면은 뭐 그렇게 굉장히, 근데 물론 이더리움도 이제 변화할 때 비콘 체인에서 굉장히 오래 이제 가동을 했었던 구간들도 있고 고려를 많이 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를 잘 모르실 텐데 굉장히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자, 그러면 이 이더리움의 가치가 이제 꾸준히 상승하려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 결국은 유스 케이스의 어떤 유의미한 유스 케이스들이 확보되는 부분들인데, 또 그 외에 또 중요하게 보실 만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더리움의 성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이 그냥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제 녹아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쓰인다라고 했을 때, 그 쓰일 때의 지표는 사실 가장 좋은 지표는 트랜잭션 양이죠. 트랜잭션이 얼마나 발생하는가가 중요할 거고, 그런데 이더리움은 빠른 체인은 아니다 보니까 트랜잭션의 그 양이 한계가 있어요. 처리할 수 있는 양에. 그래서 레이어 2에서 결국에 이걸 처리해야 될 거고, 얼마나 많은 레이어 2들이 이더리움에 붙어서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들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산들이 이 이더리움과 레이어 2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좀 중요한 지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이더리움 네트워크만 봐서는 안 되고 레이어 2까지도 같이 어떻게 보면 한 세트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 그럼 트랜잭션 말고 또 추가적으로 좀 보면은 그래도 뭔가 이 네트워크가 잘 작동하고 있구나, 또 확인할 만한 다른 지표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밸리데이터의 퍼포먼스라든지 밸리데이터들 중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점점 암호 자산을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어 하고,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용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운용하는 측면에서 트레이딩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밸리데이터에 이제 넣어가지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유입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의 어떤 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좀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대표님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기관이 들어오는 건 장단점이 사실 있잖아요. 장점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니까, 네, 여기에 이제 좀 자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좀 견고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들이 이거를 다 차지해 버리기 시작하면 블록체인이 원래 하고자 했던 취지와는 조금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 이 질문은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또 오래된 논쟁이고, 저희가 원래는 비트코인을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하는데 또 대표님 또 방송에서는 이제 이더리움을 먼저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대표님 생각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뛰어넘기 어렵다고 봐요. 네, 두 가지 이유인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러티브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헤리티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비트코인이 최초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이더리움이 뭘 많이 해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내러티브적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을 수는 없고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실제 사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체인이 아니다 라는 게 큰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 역시 가격이 비싸지고 수수료가 비싸지고 레이어 2로만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이더리움을 직접 들고 이렇게 막 사용하는 사례는 적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유틸리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네, 레이어 2 체인에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이 수요는 이더리움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트랜잭션 볼륨에 역경과 상관관계가 있을 거고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그 내재적인 내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이 가격이야 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논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뭔가 더 꺼리낌 네. 없이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의 관계와는 분명히 좀 차별화가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의 이제 경쟁 레이어 1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 레이어 1들도 이더리움을 상대로 해서 내러티브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훨씬 내러티브가 강력하죠. 네, 얘는 최초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한 메인넷이고 역사가 오래됐고 이더리움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체인들이 있는데 모두 같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싸다. 이거 가지고는 차별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각자만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이더리움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태생적으로도 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코인들이 이런 프로젝트들이 너무 이더리움을 의식해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결국은 본인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흐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